기회를 만들어 란 인양에게 말했다. 더신 삼촌이 란 인양을 칭찬했어요. 나를 칭찬했다고? 뭐라고 칭찬하던? 내가 아침에 가위를 찾으러 공부방에 갔었는데 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란 인양 참 괜찮더라. 그랬구나. 란 인양은 입술을 오므리고 웃었다. 삼촌이 또 무슨 말을 했니? 삼촌 말이 란 인양이 어떤 여학생을 닮았대요. 나는 엉터리로 말했다. 그, 그 여학생은 대학생일 텐데 어떻게 나하고 비교되겠니? 저녁 식탁에서 란 인양은 시종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고 더신 삼촌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더욱 신이 나서 말했다. 나라는 사람은 어려움에 빠진 친구 돕는 걸 좋아해. 다른 사람들은 감히 못하는 일이지만 나는 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가슴을 탁탁 쳤다. 그날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셨다. 눈이 온통 빨개져서 후후후 웃으며 곁눈질로 라니 양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차를 따라오려고 일어나는 엄마를 보니 얼굴색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다.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얼어붙는 듯했다. 마치 엄마와 함께 황야에 버려진 느낌이었다. 7월 15일 오후에 란 인양이 수박 등을 다 만들었다. 저녁을 먹자마자 날이 어둡기도 전에 나는 란 인양과 쑥마 그리고 둘째 동생을 재촉해서 내 등에 불을 밝히고 거리로 나가 다른 사람들의 등도 구경했다. 나가기 바로 전에 나는 더신 삼촌 방으로 가서 말했다. 란 인양하고 연등 구경 가거든요. 삼촌도 가실래요? 우리가 증화 인쇄소 아래서 삼촌을 기다릴게요. 말을 끝내자마자 나는 도망 나왔다. 엄마, 아줌마가 울고 있어요. 나는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엄마는 조용히 손을 내저 내 말을 막았다.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인데 그럴까? 엄마가 목이 메어 말했다. 샨츠가 이미 죽었단다. 엄마는 아버지를 돌아보고 다시 말했다. 세상에, 죽은 지 벌써 한두 해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야 말을 하다니. 아버지도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내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나에게 가서 쑥마를 데려오라고 했다. 하지만 내 딴에는 이건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서 대문간까지 가서도 감히 보통 때처럼 큰 소리로 쑥마를 부를 수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쑥마를 불렀다. 아줌마, 엄마가 오라셔요. 쑥마는 흐느낌을 겨우겨우 멈추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쑥마에게 말했다. 내일 남편이랑 같이 집으로 가서 좀 돌아봐요. 여러 해 동안 집에 못 가봤잖아요. 쑥마는 눈이 빨개져서 독하게 말했다. 아이도 없는데 이제 돌아가서 뭐 합니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죽어도 안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엄마 손에서 수저를 넘겨받아 옛년에게 밥을 먹였다.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집에서 꼼짝 않겠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네 야우찌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준 거래요? 찾아올 수 있대요? 너무나 잔인해요. 쑥마는 한이 맺혀서 이를 갈았다. 그때 여기서 앉고 가다가 하동문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애를 남에게 주어버렸나 봐요. 그 사람 말로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주었는지 이름하고 성하고 사는 곳만 알면 찾으러 가면 되지요. 말로는 마차를 모는 사람에게 주었대요. 부부가 모두 40인데 아들도 딸도 없었대요. 근데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누가 알겠어요? 자세히 물어보고 찾아보면 되겠네요. 뜻밖에도 이렇게 된 일이었다. 쑥마가 1년 내내 우리들에게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이야기하던 샨주와 야오츠는 이렇게 한순간에 모두 사라진 것이다. 엄마, 아줌마는 돌아갔다가 다시 또 올 거예요.
내가 침대에 누워서 묻자 엄마는 손을 흔들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 엄마는 내 소리를 듣고 띠디가 깰까봐 걱정을 했다.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잉증. 아줌마는 지금 돌아갔다가 아마도 내년에 눈 오는 날 다시 올지 모른단다. 새로 태어난 아가를 안고 말이지. 내일 아침에 내 머리는 누가 빗겨주나요? 내 갈색 머리칼은 짧아서 빗기기가 참 힘들었다. 아침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쑥마를 재촉하면 쑥마는 나에게 이렇게 한마디씩 했다. 재촉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버렸어.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웃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니? 내가 말했다. 아빠가 오시지 않으면 난 겁이 날 거예요. 아빠가 연단 아래 있어야 내가 단상에서 졸업생 답사를 하면서 떨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다. 잉쯔 겁낼 것 없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눈 딱 감고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란다. 그러면 아빠도 눈 딱 감고 일어나서 우리 학교에 오시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게 당부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학교에 가야 한다. 마지막 날이니까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된다. 알았어요, 아빠. 아빠가 없어도 그럴수록 너 자신을 내가 알아서 잘 돌봐야 한다. 그리고 동생들도 돌보아야 하고 너는 이제 다 컸다. 그렇지, 잉쯔? 네.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의 말은 나를 섭섭하게 했다. 동네의 미친 여자, 우물가에 살던 단짝, 풀밭 속에 숨어있던 도둑. 주의 깊은 독자라면 이야기마다 끝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를 떠난다는 것을 눈치챘으리라. 마지막 이야기인 아버지의 꽃이 떨어졌다에서는 사랑하는 아버지조차 나를 떠났으며 나의 어린 시절도 그때 끝났다. 그때 나는 13살이었다. 나는 맏딸이었으므로 그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짊어지기 시작했다. 동생들 공부를 돌봐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입학 문제까지 내가 결정해야 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단락지어 몇 개로 나눌 수 있다면 아버지의 죽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이었다. 아버지와 함께한 세월은 한 친구와 보낸 세월과 시간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아버지와 함께한 세월은 오롯이 어린 시절밖에 없었다. 하지만 난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다. 또 용기를 북돋워 주기도 했다. 아버지에게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한 면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점점 심해지는 아버지의 고약한 성질을 용서해야 했다. 아버지는 날마다 쇠약해지는 폐병의 몸이었기 때문이다. 북경 이야기 2. 아버지의 꽃은 지고 나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